특집기획 이슈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선거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법이 과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느냐. 마음 놓고 마음 먹으면은 뭐 그런 가짜뉴스 같은 거를 정보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불공정한 또는 불평등한 그러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즉 공정과 자유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거냐. 과연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항상 일정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오늘의 이슈는요, 선거철만 되면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정당과 우리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펼치는데요. 이 선거운동을 더욱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자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기획 이슈 분석.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선거운동 규제입니다. 사실 뭐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도 사실 좀 분주하기도 하고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또 SNS에 뭐 이런 거는 올리면 안 되고 어떤 모임에 가서는 이런 건 또 받으면 안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복잡한데 이 선거법이 자주 개정이 돼서 이런 규정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선거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제가 있었던 것이 1994년에 통합선거법으로 제정이 된 이후로 타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을 제외하면은 무려 50회 가까이 개정됐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한 해에 2번꼴로 개정이 된 건데 정말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2004년에 선거법 개정이 된 것인데요. 자, 2004년에 개정이 된 이 선거법의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그 정당법에서 지구당이 폐지된 거와 마찬가지로 네. 2004년 정치개혁이 우리가 했던 가장 최근의 정치개혁이고 또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 정치권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됐었던 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2004년 정치개혁보다 또 중요하지만 94년 통합선거법이 되면서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총선이다, 대선이다 이런 날짜를 정확히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집권층이 자신들이 유리한 그 날짜를 택일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통합선거법이 되면서 언제 선거가 치러질지가 이제 예측 가능하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됐던 것 같고 이제 20년 후에 이제 10년 후에 2004년에 이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의 이제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역시 돈은 적게 쓰고 말은 푼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대규모 집회라든가 또는 좀 돈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 선거운동 방식들이 지양되고 네.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거라든가 또는 그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예비 후보자 제도가 사실 그 도입되면서 보다 이제 그 기득권자와 신인 그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좀 가능한 좀 줄이려고 완벽하게 줄이질 못했습니다만은 이러저러한 그 제도들을 통해서 가능한 좀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이제 자유를 좀 확대하는 물론 오늘 토론에서 얘기되겠지만 자유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 덜 자유스럽다라는 네.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분기점이 됐던 그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돈은 맞고 입은 푼다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성 정치인의 격차를 줄였느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인터넷상의 포털에 광고 띄우는 게 실제로 이 광고료 지출에 가장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포털에 광고 못 띄워요. 네. 선거 때 되면. 그러면은 2004년에 개정된 선거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도 다 예측을 했냐면 그런 거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맞고 입은 푼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입도 제대로 안 풀려요,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돈을 우리 막 그러잖아요. 돈 안 드는 선거 뭐 이러죠. 지구상에 돈 안 드는 선거가 있습니까? 돈 적게 드는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럼 돈을 적게 드리는 것은 동의하되 그리고 입은 푸는 것은 맞되 실제로 아까 얘기 나왔지만 형평성 특히 이제 그 어떤 돈의 과소에 의해서 자신이 접근하고 자신을 홍보시킬 수 있는 매체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사실 커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취지는 동의하되 과연 그 취지만큼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법의 주요한 특성은 규제 중심이라는 게 주요한 특성으로 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중심적인 법조항들이 만들어진 거는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본도 이러한 규제 중심의 선거법 규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규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들이라든가 후보자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또 굉장히 협소해지는 또는 침해되어지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러한 선거법을 규제 중심이 아니라 자유 중심의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선거법으로 좀 개정하자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돼서 예비 후보자 제도가 있는데 예비 후보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공정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운영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120일 이전에 그 예비 후보자를 등록해서 그때부터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명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또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현역 의원들이죠.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또는 불평등한 그러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비 후보자 제도도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좀 공정성을 갖는 그리고 형평성을 갖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잡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모든 거를 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적 가치로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 주체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누가 판단하느냐? 관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 국민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네. 이제 더 이상 지도와 단속의 대상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특히 선거운동의 규제 방식이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회 가까이 변화된 것처럼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강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게 개정이 되든 사실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공정, 이 두 가지 가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선거운동의 규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을 살펴보면은요,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허용되는 선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을 보시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아닌 경우에 하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또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규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라는 가치가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제 선거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포지티브한 그러한 조항들입니다. 뭐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규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법 조문 형식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적인 네. 할 수 없는 것만 딱딱 정해준다면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즉 공정과 자유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거냐. 저는 하나의 방법은 그러한 식으로 네거티브한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만 보여주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들. 이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성에 대한 침해도 없이 유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래서 선거운동의 어떠한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규제가 많다는 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가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저는 증명은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해서 이걸 좀 깨끗이 만들겠다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했는데 정치자금법 있잖아요. 네. 정치자금법 이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전혀 국회의원들은 확실히 정치인이에요. 근데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인인지 아닌지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선거법도 정치인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사실은 뭐 독일 같은 데는 텔레비전 TV 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아, 내가 어디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방송국도 이 방송하는 자체도 그 제작팀이 일단은 이 방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네. 규제를 일단은 받고 처벌을 받고 그 사람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형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땐 많아요. 풀 수 있는 건 많은데 이게 선거가 다가오는데 걸릴 수 있는 시기 있잖아요. 이런 때는 방송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 5년 정도, 만 5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 뭘 어떻게 할 수가. 그리고 상대가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잡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모든 거를 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네. 이게 좀 문제는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정치적인 자유가 또 제한이 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내가 정치하고 싶다. 근데 당신 정치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디어 쪽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미디어 쪽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행위나 이런 거는 최대한도로 풀어주되 어떤 특정 인과 특정 집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좀 규제는 아직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성과 자유에 대한 이 두 가지 가치와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와 공정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좀 상쇄되는 개념이 아닐까, 좀 충돌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이 말씀. 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굉장히 또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와 공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이제 평등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뭐 공정과 또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적 가치로서 공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한 공정이라는 부분들을 지키면서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네. 이 방법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네거티브한 그러한 조항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좀 이론적이고 이렇게 추적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주체에 따라서 그 균형점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제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할 때 그 주체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거나 할 수 없는 자 했을 때 그 기준은 정당인들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고 전파하고 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낙선이나 당선의 어떠한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식으로 조금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와 공정에 대한 문제. 심하게 얘기를 하면 공정을 가장해서 자유를 규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공정을 누가 판단하느냐? 관이 했다는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도와 단속의 대상으로 국민들을 생각했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이 환경은 별로 조성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 오랜 유교적인 전통에 따른 어떤 파생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수준 차가 이제는 난 거고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죠. 자체 정화 능력도 이제 생긴 거고 규제가 자연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그 50배 과태료 부분처럼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1벌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걸리면 내버려 두지만 한번 걸리면 완전히 그죠? 아주 패가망신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안 한다고요. 못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제는 국민들을 좀 믿을 때가 됐다. 이제 국민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이제 더 이상 지도와 단속의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지도와 단속의 대상은 그들이지. 이젠 자세가 바뀐 거다라는 인식이 돼야 이 부분의 문제가 풀리는 거고 자연스럽게 공정함이 갖춰지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함을 찾아줄 수 있게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누가 감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계도해야 될 대상처럼 예전에 어떠한 시대처럼 계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는 자정 능력을 충분히 시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불안한 거고 한 사람은 더 불안한 거고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신인은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유권 해석과 또 법 적용에 있어서의 또 이 마찰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안 보여지는 기회평등이라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나오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TV에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미디어 접근성의 불평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선거운동인가 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에서 이 선거운동 조항을 살펴보면은요. 선거운동에 대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 보면서요, 단순한 또 의견 개진, 의사 표시만 해도 어디까지가 또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또 어디까지가 또 선거 운동인지 이게 참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모호성 때문에 참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선거 때 보면 네. 아마 선관위의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도 많은 그런 질문들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느냐, 이거 괜찮느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이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냐 아니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냐 아니냐를 과연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항상 일정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체적인 합의가 되겠지만 네거티브 규제로 해야 돼요. 명확하게 요거 이외엔 다 오케이다 라고 하는 게 표현하고, 어쨌든 지금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하고 시골에서 서울보다 한 대여섯 배 넓은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방법을 써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총량 규제만 하고 네. 네거티브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자체도 없어도 될 정도인데 좀 불안하다면 몇 가지만 지적하고 그 이외에는 알아서, 어차피 출마하신 분들은 당선되고자 하는 거지 나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법규가 갖고 있는 모호성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시기에 그 이전부터 계속 정책적인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지지한 집단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단이 선거 시기에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네.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거를 이제 선거 이후에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네. 이래서 법원까지 가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후보로 뛰는 사람들, 정당도 마찬가지로 계속 선관위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해달라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유권 해석을 해서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 해석과 또 법 적용에 있어서의 또 이 마찰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안 보여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로 이제 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명확한 그러한 개념 규정과 조항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모호하면 사실은 범법자가 굉장히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모호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만 딱딱 집을 필요는 사실 거기에서도 있다. 그렇게 이 제도에, 그래야만 제도에 대한 신뢰, 장기적으로는 사회자본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모호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도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모호성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보시는 것 같고, 또 이 네거티브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 참 정치 신인들에게는 참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예. 되지 않게 하는데 앞에 사전까지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규제가 되는데 이건 선거운동 훨씬 전 얘기거든. 시작되기 전에. 예. 그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과 신인 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 사실 국회의원은 4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신인은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완화한다고 예비 후보자들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기간 임박해서 해요. 120일, 뭐 240일 이렇게 그 직위마다 그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는 셈이죠. 따라서 이건 이제 선거운동 기간과 연계가 돼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은 우리는 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기간이라는 걸 준다는 자체가 물론 이제 반론에서 보면 지나치게 1년 내내 그럼 선거운동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마 일부 그런 기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거고 자연스럽게 아마 정리가 돼서 제자리를 잡을 텐데 일정한 부분에 잠깐 동안일 수 있는 그 혼란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전 선거운동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연계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유열 선생님께서 국회의원들도 그러한 모호성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느냐, 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마음속으로는 아마 동의를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법을 안 바꾸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현직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조건이거든요. 예. 자신들이 재선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선거 운동은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선거 기간 지금 말씀하신 선거 기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평등에 대한 문제. 네. 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평등이라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수정이라든가 개정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 제한하고 규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일 이것이 네거티브한 쪽이 아니라 포지티브 쪽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선거운동 기간도 얼마든지 이 규정하는 거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선거운동 기간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그거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돈은 맞고 입은 푼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자기 발로 해가지고 뭐 1년 가까이 모든 집을 가가고 방문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많은 그 정치 신인들한테 이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 간의 형평성이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 미디어 접근성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TV에서 예를 들면 모시는 패널들은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전 사람이 숫자로 보인다. 시청률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오면 몇 % 시청률 나오고 이거 나중에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럼 사람이 전 숫자로 보인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TV에서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정치인은 아닌데 맨날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전에.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다시 말해서 미디어 접근성의 불평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화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인터뷰 다 끝난 다음에 근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MC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생방송인데 당신 인터뷰 이거 정말 무혐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해지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도로 모든 이에게 보장하거나 1년 내내 열어놓거나 아니면은 미디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뭐를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에서의 규제도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방금 또 신유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조직으로서의 정당과 조직으로서의 선거운동은 보다는 네. 대체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런 선거운동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별성은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는 지역에서 그걸 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대단히 무리한 요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거기에 맞는 선거운동 방법을 택할 거고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정당법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국도 얼마 전에 정당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 최근의 일인데 그건 뭐냐면은 정치자금법은 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금으로 돈으로 이제 규제하고 돈으로 이제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선거 운동에는 어찌되었든 돈이 다 수반되는 거고 그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과 그 합리성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량에 맡겨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역의 특성상 유권자의 특성상을 고려한 어떤 그 아주 유연한 선거 운동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서울에 몇 배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 지역으로 가려면 하룻밤 자고 가야 돼요. 예? 그 정도로 넓은 지역구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선거운동하는 사람의 방식이 똑같이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되냐 하면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넷 모바일 선거운동 같은 경우 규제를 좀 대폭 푸는 것들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게 또 이미지 선거로 예, 전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만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이러한 또는 그 이미지를 또 쇄신이라기보다는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후보에 대한 또 그 폄훼나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그 모바일 또는 인터넷 그러한 선거 운동이 이제 보다 더 활성화라기보다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인터넷 모바일 하니까 카톡으로 이제 오더라고요. 새벽에 카톡이 막 오는데 그것도 또 이제 하나의 소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 좀 정책과 관련돼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선거운동 방법들을 좀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각 지역의 그 방송, 조그만 지역 방송이죠. 지역 방송에서 꼭 후보들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좀 주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치적인 뭐 자질이든 정책이든 공약이든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후보자들의 정과 기록 공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실제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저는 뭐 이미지 저도 반대는 하지만 최소한도 그 사람이 전과가 무슨 전과 있다면 무슨 전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정보. 그거마저 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그 정보를 뭐 1년 365일 보일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그건 안 되지만 일종의 그 예비선거 홍보 등록하고 후보 등록되면은 열람하게 하고 두 번째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최소한도 이렇게 옛날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소문이 퍼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고쳐져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독일에서 만약 그런 선거운동 한다면 제가 볼 땐 떨어져요. 그건 100%. 안 먹히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건. 선거운동의 자유가 거의 완벽하게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렇게 돈을 일정하게 선거 비용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제도화시킨다면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좀 놀라웠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서 영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고요. 흔히 정치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오히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동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은 없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그들 나라의 선거법 속에서 또는 뭐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법 속에서 녹아 들어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왜 하느냐? 자기가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딴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 하면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독일에서 제가 10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벽보 보고서 아 지금이 선거가 왔구나라고 알지 이게 선거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막 뭐 이러고 뭐 이러고 뭐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일에서 만약 그런 선거운동 한다면 제가 볼 땐 떨어져요. 그건 10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당대표가 어디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꼭 당대표라고 하면 뭐해요? 시장 갑니다. 예, 시장 가서 악수하고 뭐 하죠? 순대하고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습니다. 항상 그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지지도 않아요. 그 당대표들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당에 있어서 이 대표가 내려가요. 근데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 지역에 내려가서 하는 거라는 건 뭐를 하냐 하면 그 지역에 출마한 출마자의 대화를 듣거나 혹은 그 자기네 정당에 있어서의 정치에 있어서의 정책에 있어서의 그 지역의 반응을 듣거나 하고서 올라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그러고 뭐 뒤에서 후보자가 똑같은 점퍼 입고서 쫓아가면서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 내가 이 예를 든 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외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예? 시장 가서 악수하고 뭐 거기서 서민인 척하고 평소에 얼마큼 그렇게 어묵하고 그 떡볶이하고 순대를 잡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우리는 안 속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서서히 그건 앞으로 변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 안 먹히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거는. 네. 네. 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만큼 이 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이 변해야 된다. 다른 뭐 선진국의 사례를 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방금 전에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원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가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연방선거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때부터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어떤 규제가 돈과 관련한 규제입니다. 네. 선거운동 방식이나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돈의 이제 출입에 대한 이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거고요. 지금도 결국은 뭐 선거운동의 자유가 거의 완벽하게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다만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모금할 수 있는 만큼 모금해서 쓸 수 있는 만큼 쓰게 돼 있는 거라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좀 강화되는 악화되는 문제를 이제 갖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해야 될 거는 총량 규제다. 돈으로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 정치자금법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선관위에 또는 그 수사권에 준하는 역할까지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당선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쓸 거고 돈도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뭐 미국은 전문가이셔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비용에 대한 철저한 그 감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 선거가 너무 과열되어지고 불법 선거라든가 부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취지였는데 그렇게 돈을 일정하게 선거 비용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제도화 시킨다면 그러한 문제, 그 취지를 충분히 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선거 운동과 관련된 규제는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 공정성에 있어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요, 한국이 다른 나라, 뭐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규제들이 이 공정성을 좀 높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공정할까요? 이 지표가 어떻게 공정은 하다고 봐요. 공정은 한 게 피곤할 정도로 공정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때 해가지고 여론조사 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에 예를 들면 표본 오차, 신뢰 수준 뭐 이런 것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엄청나요. 그 징계가. 그러면은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상대가 여론조사 얘기하잖아요. 그 MC 꼭 그래야 돼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 조사한 거죠? 뭐 표본 오차 몇 퍼센트 신뢰 이거 얘기 제가 하지 않고 저도 모르고 상대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건 개인적 여론조사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으로 치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얘기가 보통 30초가 넘어가요. 그거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얘기 맥도 다 끊기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공정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예.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선거운동 규제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도 높아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그 기여한 바도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섣불리 어떻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씩 들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이제는 믿어도 된다. 네. 그 믿음은 책임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깼을 때는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된다면 저는 이게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고 이거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확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규제 중심 어떻게 보면 자유를 약화시키는 유권자들이나 후보자들의 자유를 좀 약화시키는 그러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유권자나 시민단체 정치 참여활동, 선거 참여활동이죠. 그러한 목표나 의도가 합법적인 선거운동 그리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준점들을 제시해주는 공직선거법으로의 개정이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겠죠. 선거운동 규제는 풀어야 되는데 단 저는
좀 강화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튜브하고 팟캐스트라든지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잘못된 정보 혹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대당 혹은 상대 후보를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팟캐스트나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짜 마음 놓고 마음 먹으면은 뭐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거를 정보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도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유튜브 팟캐스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규제를 하든지 방송법에 포함시켜서 규제를 하든지 최대한도로 걸러진 정보, 정확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도로 전달시키는 노력을 하고 대신 선거운동을 좀 풀어주는 거, 저는 이렇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어떤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 이제 SNS라든지 뭐 뉴미디어가 지금 출현해서 또 많은 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시각의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 선거, 이 선거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그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